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리가 같은 기간에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아니면 한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빨리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산업공학입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더 프린서플스 오브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과학적인 관리 방법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저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장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이피전시죠. 이펙티브니스도 있지만 이피전시 더 핵심의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공학부도 그런 거를 하는 학문이고요. 그 중에 디자인공학 전공이 있는 이유는 양산부터 매뉴팩처링 단계부터 유통이나 판매나 AS까지 물류 거기까지 다 산업공학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간공학 베이스로 그 앞단을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기획부터 제품 홀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그런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고요. 하여튼 요게 1910년도 즈음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만든 게 1909년도에 포드 모델 T라는 획기적인 자동차가 나옵니다.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만 타던 자동차가 그런 대량 생산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서 값싸게 공급이 됐고요. 블랙컬러 하나로 소비자들한테 다 공급이 돼서 대박을 칩니다. 얼마나 획기적이겠어요. 5천만 원짜리 차인데 난 못 샀는데 갑자기 이게 3천만 원, 2,500만 원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고요. 근데 문제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포드사는 굉장히 경영 악화를 맞게 되는데요. 뭐였냐면 디자인에 대해서 몰라서였어요. 그냥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한 가지 모델을 사람들에게 막 공급을 했는데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타다가 내 자동차랑 똑같은 걸 타? 나보다 돈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사회적으로 걸릴 때 왜 나랑 똑같아야 되지? 사람들의 니즈를 캐칩니다. 근데 제너럴 모터스, 쉐보레라는 브랜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컬러의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드사는 거기서 경영학과를 겪고요. 제너럴 모터스는 아직도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죠. 그러다가 1929년도 한 30년대 즈음이 돼서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요. 미국에서 지금 막 잘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막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없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저희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IMF 전에 아버지랑 얘기가 잘 됐어요. 다행히 누나가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와서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누나랑 같이 타고 다니겠습니다. 아버지 차 한 대만 사주세요. 누나를 무조건 제가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누나 위험하잖아요. 제가 데리고. 그래서 차를 사주시기로 했는데 IMF가 딱 터지면서 그게 이제 무기한 연기.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이때만 해도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으로 어떻게 해줬더니 사람들이 돈을 쓰네.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것들이 그러면 유니크니스? 유니크한 거? 그걸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돈을 쓸까? 그래서 막 별의별 걸 다 만듭니다. 뭐 에어로다이나믹 그래서 막 이상한 형태의 자동차, 기차. 그리고 이건 뭘까요? 주전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다림이 아닌가? 다림이 아니면 주전자. 토스트기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장면들을 막 장식적인 요소를 막 넣어가지고 막 하다가 다시 패권이 유럽으로 돌아가는데요. 유럽으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미국의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합니다. Form ever follows function. 그거 많이 들어보신 거고 ever가 들어가서 나올 때도 있고요.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에 되게 충실해야 된다. 기능에 충실치 않은 장식적인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펑셔널리즘이 나오고요. 그거를 유럽에서 가져다가 뻥 터뜨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되게 심플하고 모던하고 기능에 충실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바우하우스라는 미술공예 학교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바우하우스, 독일이고요. 바우 그러면 영어로 저희는 멍멍멍 그러는데 미국말로는 바우바우바우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개집이 아니라 학교 이름이다. 그 바우하우스에서 펑셔널리즘이 20세기 초에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약간 틀린 얘기인데 이거 빨리 지나가는데 르꼬르비제라는 프랑스 건축가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이런 빌딩에 살고 있는 물론 현대 빌딩의 아버지는 미스 반데로에라고 바우하우스의 학장이 2대 학장이었던 사람이 했지만 르꼬르비지에가 없었으면 저희는 이런 집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빌라 사보이라고 1929년도에 30년도 건축물인데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빌라나 그런 빌라 사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원룸 보면 다 밑에 주차장이 있고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핵심 키워드는 필로트입니다. 필로트, 기둥. 지금까지 집은 모든 하중을 거의 벽이 받습니다. 내력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슈도 많았잖아요. 확장이 되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 벽을 철거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코니 확장 잘 못하게 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아예 가벽처럼 형식으로 만들어서 쓸 사람 그렇게 쓰고 부셔도 되는 벽으로 만들었죠. 모든 하중을 다 이제는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뻘뻘로 튀어나온 기둥들 있죠. 그 나머지는요. 제가 태권도 100단이라면 제가 빵 차면 부서질 거예요. 그래도 이 건물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게 골조가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받치고 있어서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까지 벽이 모든 하중을 견뎠다고 하면 이제 기둥이 받쳐지니까 나머지들은 공간 분할하는 파티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긴 창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과의 소통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어요. 집은 사람이 사는 기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능적으로 우리가 여기 집 안에 있는 거는 추위와 더위와 어떤 해충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모든 사람들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과의 관계, 호흡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강뷰 아파트 아니면 해운대 비싼 아파트 다 바다를 끼고 있죠. 왜? 경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해운대 아파트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기서는 한번 잡았어요. 그 하얏트 파크 하얏트 그 호텔에 잡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광안대교가 딱 펼쳐지면서 파란색 바다에 통통배가 톡톡톡톡톡 와 엄청난 거죠. 근데 비 올 때는 살기 싫고 비 올 때 바다 아시죠? 되게 무섭잖아요. 시꺼먼. 게다가 해운대 영화였지. 쓰나미라도 몰려. 오, 그 두려워. 여하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집안에 있어도 자연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 그게 아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거고 인간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보면 그렇게 장식적인 요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아르누보 얘기했었을 때 자연에서 어떤 형태적으로 모티브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나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형태에 적용하려고 하는 실수들을 많이 접하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있습니다. 바이오 밀미클이라고 어떤 자연 동물이나 자연 환경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거를 가지고 들어온다. 예를 들어 돌고래가 이렇게 돌고래의 그
꼬리 지르면 이렇게 가로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걔네들이 턴을 합니다. 그 개념을 보고 만드는 게 우리 수영을 할 때 플립턴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딱 찍고 이렇게 발차기를 해서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다리로 차고 나오는 그 플립턴을 이용해서 사람이 수영의 그 시간을 기록을 대폭 단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높이뛰기를 할 때도 배면뛰기를 요즘은 다 이렇게 넘잖아요. 배면뛰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엎어져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좋은 디자인이지만 그냥 형태만 가지고 가져오는 건 굉장히 그런 실수가 많죠. 디자인 전문에서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경남센터에 평가를 갔는데 물에서 노는 전동 무슨 보드예요. 보드인데 돌고래 모양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왜 돌고래 모양이냐 그랬더니 물에서 하는 거라서 돌고래 모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나 디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그럼 과연 디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외과에서 이분이 갔어요. 가가지고 견적을 받았겠죠. 다행히 견적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술이 됐나 봐요. 근데 견적도 안 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견적이 안 나오면 돌아가세요. 어떤 심미적으로 이쁘게 포장하고 하는 것들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미시적인 디자인. 물론 이쁘게 뭘 사더라도 되게 형태가 아니 컬러가 재료가 되게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 앞전에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디자인이랑 이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저거 앉아봤는데 멤피스라고 이태리의 미술 운동 중에 하나예요. 멤피스라는 작가들이 디자이너들이 만든 의자인데 되게 화려하고 이쁜 것 같아요. 실제로 앉아봤는데 그닥 편하지도 않아요. 사실 저거는 우와 이쁘다 그러지 저거를 진짜 마니아들 수집하는 컬렉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몇천만 원 주고 사겠지만 돈도 비싸 안 사죠. 그렇죠? 근데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황제복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데 너의 결혼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디자인해. 그러면 내가 식장에 갈 때 어떤 턱시도를 입고 와야 되나? 어떤 식장을 어떻게 뭐 내가 꾸며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둘이 모르는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 시부모 그리고 뭐를 모시고 뭐 살아나가면서 애도 낳고 그런 갈등들과 그런 모든 결혼한 다음부터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를 만들 때 어떤 기획부터 그 다음에 디자인 여기서 얘기하는 스타일링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세일즈까지 토탈해서 하는 것들이 디자인이다라는 얘기죠. 디자인이라는 어휘는요 라틴어 데시그나레에서 유래했는데 그 라틴어는 거의 영어랑 거의 비슷해요. 걔네들은 솔직히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데 프랑스, 이태리 애들 영어 잘 못하거든요. 아시죠? 영어 잘 못하죠. 되게 희한한 일이야. 같은 글자를 쓰는데 영어를 못해. 근데 대부분의 알파벳을 쓰는 라틴어계의 그런 국가들은 영어를 잘하죠. 이것도 비슷하죠? 디자인이랑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뭐. 이것만 붙였지. 이게 뭐냐면 어떤 계획을 도형에 의해서 표현한다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는데 지금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가 핵심 키워드고 이슈입니다. 자, 존 헤스켓이라는 사람이 이런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정의 중에 최고봉입니다. 하나로 합주시켰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갓 금호문과대학교 왔을 때 저희 랩의 연구원으로 있던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그럼 과연 디자인이 무엇이에요? 물어봅니다. 질문.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한 문장으로 임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립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만나게 된 문장입니다. Design is to design a design to produce a design. 디자인이라는 게 4개 단어가 도안. 예, 도안도 들어요. 토익을 한 900점 이상 맞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분들도 모르지. 좀 모르겠죠. 디자인하다 디자인하다 동사로. 오 대박. 동사, 비슷하게 역시 삼성. 예. 이거 좀 넘었습니다. 아 이게 2005년 때. 문법으로 지금 문법으로 접근하신 거야.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뭐 저기는 디자인 뭐 이런 대문자를 썼으니까 뭐 어떤 디자인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설계하다. 오 그렇지. 설계. 여기 있으신 분들은 되게 디자인이라는 거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쁘게 만드는 것도 협의의 디자인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디자인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 세요. 아까 잠깐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지나갔는데 디자인 그러면 앙드레김 선생님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디자인 그러면 앙드레김 선생님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저런 그렇게 나오잖아요. 김봉남 씨 아니고 김봉남 씨.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그런 어떤 심미적인 거, 어떤 제품의 외형적인 게 떠오르는데 사실 디자인은 영어로 설계입니다. 설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알아가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정을 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토탈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르놀트라는 사람이 사용자 요구 단계설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성. 이거는 어떤 제품이 기능하고 성능을 하려면요. 물론 이렇게 어떤 물병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자공학하고는 틀리지만 전자제품이나 어떤 동작하는 기기를 봤을 때는 기능, 성능은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거죠. 기능이 동작이 잘 안 되는 그런 제품은 사람들이 안 사겠죠. 필요 없겠죠. 기능이 먼저 그 다음에 신뢰성. 제품에 대한 신뢰. 이게 일주일 사용했는데 망가져.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떤 에너자이저 건전지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가구의 경첩이라든지 어떤 동작하는 그런 제품들은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요. 몇 번 했었을 때 그럼 과연 이게 소비자들이 1년에 뭐 100번을 움직일 거니까 이게 몇만 번을 움직였을 때 15년, 20년은 가겠다. 그 정도는 버리겠지. 그 정도까지 버텨야 되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용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겠다. 기능을 수행하고 잘 안 망가지지만 얘 떨어뜨리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못 떨어뜨리게 됐어요. 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제품을 되게 아끼니까. 내가 좋아하는 제품 아끼.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게끔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건 이따가 나올 겁니다. 애플 얘기 아직 안 나왔지. 그러면 어떤 신뢰성이 있으면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제품이나 상품을 썼을 때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팩트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거는 레블런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공급이 많아지면 제품 가격은 다운이 됩니다. 근데 공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들은 더 천정부지로 올라와요.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은 베블런 이펙트가 있어요. 남보다 앞서 나가고 싶어요.
유행에 민감해서 앞서 나가고 싶고 또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 인간의 욕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탈리 종합적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이나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야 된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이겁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 저희 전공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사용성 이런 것도 다 공부하지만 결론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거.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가치를 느끼고 좋아하는지. 저는요 제품을 되게 아꼈어요. 제품을 잘 사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들만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제품들은요 잘 만지지도 않아요. 때탈까. 제품에 대한 소중함. 자, 애플 저 사과 하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물론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 애플에서 2D 그래픽, 시각 디자인 같은 2D 그래픽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애플을 많이 썼지만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모니터, 아니 노트북, 랩탑을 갖다가 이렇게 펼치잖아.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지. 왜?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라이팅을 포기했지만 딱 펼쳤을 때 사과의 라이팅이 딱 들어오면 뭐 좀 있네. 게다가 돈도 있네. 왜? 비싸니까. 동일한 제품, 동일한 스펙,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쟤네들은 프리미엄을 100만원, 150만원 더 받는 이유. 저 사과 하나요. 저 사과 하나. 근데 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하여튼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는 제품의 가치를 걔네들이 품격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하나 통합을 해보면 디자인 그러면 디스커버는 여기입니다. 뭐 디스커버라고 하면 뭐 저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서 디스커버인데 저는 디스커버보다 엠파시를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거 강의를 마치면서 뭔가 하나 만들긴 해야 되는데 디자인 가지고 한번 맞춰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디스커버를 썼는데 엠파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엠파시 사전적 용어로 보면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심파시를 공감입니다. 심파시. 근데 저희는 엠파시를 얘기했어요. 엠파시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정말 내가 정말 소비자가 돼보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그게 공감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I feel bad. 엠파시는요. with her, with him. 그 사람과 같이 나는 되게 기분이 나빠.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아프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워. 그게 엠파시고 심파시는 I feel bad for him, for her. 대충은 알아. 근데 얘가 아프다니까, 얘가 괴롭다니까. 그래 너 괴롭지.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어. 아 참 괴롭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하려면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리서치 방법론이 여기서 잠깐 나옵니다. 에스노그래피라고요. 문화 인류학자들이 했던 기법이에요. 그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 동안 내가 조사하고 싶은 무리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 음식 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디자이너들이 엠파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패트리샤 무어라는 사람이 옥소 굿그립에서 디자인도 했고요. 노인학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유명했던 건 뭐냐면 30대에 3년 동안을 노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인이 쓰는 붕대, 지팡이, 노인이 쓰는 옷, 안경 그걸 주간에는 그렇게 했대요. 30대니까 야간에는 했다는 소리 없어요. 왜? 데이트해야 되니까. 뭐 여하튼 3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노인을 스터디를 했답니다. 근데 에스노그래피 기법이 굉장히 유용하고 되게 막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비디오 에스노그래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을 계속 찍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남겨놓고 거기서 분석을 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여러 명이 같이 분석을 하던가. 물론 신뢰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제가 LG전자 다닐 때 죄송합니다. 경쟁사 다닐 때 아, 예, 괜찮습니다. 제 연구소는 아니고요. 저는 홈시어터, TV, 모니터, PC 그런 걸 했던 그런 연구소였고 홈 어플라이언스 하는 연구소에서 디자인 조직에서 한 건 아니고요. 상품기획에서 미국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돈을 주고 에스노그래피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는 되게 놀라운 결과였는데 냉장고를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바라보면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녹화를 했답니다. 한 뭐 몇 달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돈을 줬겠죠. 돈을 주고 어떤 가정을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맨 처음에 카메라를 의식하는 거야. 집에서도 뭔가 있고, 그렇죠? 우리 집에 들어가면 영빈이 집에 들어가면 뭐만 입고 있는 거야. 창피하지만 나도 거의 막 자연이야. 나 혼자 사니까. 이렇게 의식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 원래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좀 제외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걸 분석을 하는데 냉장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냉장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4인 기준 가족으로 했었을 때 엄마, 아빠, 애 둘이 있어요. 아이들 둘이 있어요. 누가 냉장고 문을 제일 많이 열고 닫을까요? 그게 그 결과였어요. 아이들? 오, 여기 진짜 이상해요. 못 맞추시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주부들 있잖아요. 음식도 하고 제일 많은 시간 주방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물론 주부들 요즘은 아빠들도 많이 하니까 보통 이제 주부들을 아니면 하여튼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아빠가 됐을지 그런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아이들이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이들을 봤더니 진짜 그래요. 지금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왔으니까 좀 덜한데 애들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뭐 있나? 간식거리 있나? 특히 아이스크림 있나? 없어. 누가 먹었어?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으면 또 엄마가 개입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단 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엄마들이 이렇게 못하게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딴 거 하고 있으면 몰래 기어나와요. 그래서 그 문을 열다가 걸리면 혼나니까 다른 문을 열어요. 아이스크림은 손을 못 대는 거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 그랬거든. 물론 용기 있는 자들은 아이스크림은 또 손을 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심지가 약간 그래가지고 걔는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만졌다가 엄마가 야! 그러는 순간 닫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엄마가 딴 걸 하고 있다. 슬쩍 와서 위를 열어 손을 넣어요. 얼음 하나. 왜? 엄마는 얼음 먹지 말라는 거 안 했거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공학적으로 어떤 핸들을 디자인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극단치를 쓸 것이냐, 평균값을 쓸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4인 기준이니까 당연히 평균값을 써야 되겠죠. 아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어른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핸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른들이 만지는 핸들의 높이와 애들이 만지는 핸들의 높이는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른이 만지 더 편한 굵기와 두께와 사이즈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하단부는 애들이 열기에 더 쉽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에스노그래피고요. 또 관찰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끊임없이 보는 거. 과연 지금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시나요? 지금 메일을 보내시나요? 왜 핑크빛의 갤럭시를 샀을까? 아 죄송합니다. 아이폰이랍니다. 경쟁사. 아니요 여기는 경쟁사 아니에요. 아이폰, 삼성 경쟁사. 어. LG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고 조나단 아이브가 또 애플을 떠나서 그렇지 어떻게 SS하고 애플하고 경쟁사라고 해요? 협력사입니까? 협력사. 예. 반도체 공급사. 협력사.